일상의 즐거움. MBC 충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올해 초부터 가뭄과 냉해, 우박 등 빈번한 기상이변이 있었죠. 예고 없이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농가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충북 지역의 농업재해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최낙현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 농산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옥 충북연구원 농업경제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백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덕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를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부터요. 네, 저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는 예측 불허로 했는데요. 어떤 지역에 어떤 재해가 어떤 강도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 불허로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저는 점입가경이라고 정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지금 같은 상태라면 나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의미로 점입가경으로 정했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구멍난 우산으로 했습니다. 재해가 매년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무언가를 하여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썼지만 구멍난 우산이었기 때문에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충북 지역 농업재해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특히나 기상이변이 많았는데요. 도내 농작물 피해 현황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네, 시기별로 보시면 앞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 저온 피해, 또 6월에 우박, 7, 8월 집중호우 폭염, 그리고 10월에 우박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총 8,122헥타르, 우리 전체 경지 면적의 8.45%가 됩니다. 농가 수는 한 21,900호 정도고요. 그래서 전체 농가 수의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재배 면적 기준으로는 한 8.45%인데 농가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3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피해액은 지금 한 669억 원. 저희가 뭐 재복급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331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네, 예년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좀 특징이랄까 이런 거 있을까요, 박사님? 폭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에 가장 심했지만 폭염 일수가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중호우와 이제 홍수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가장 피해가 심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최근의 경향은 이런 여러 가지 재해들이 동시에 한 해에 여러 개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폭염도 있었고 그러니까 집중호우도 있었고 그리고 우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지속적으로 이제 농업인분들이 겪고 계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의 전염병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수 화상병으로도 많이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업재해에 대한 농민들의 체감 지수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재해 일상화다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요. 올 봄에 시작하면서 이미 서리 피해로 착과수가 적었죠. 평년 대비로 하면 거의 한 50에서 60% 수준에서 실제 개수를 달고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났더니 이제 여름에 좀 딸만하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일수로 계산하면 복숭아 수확을 하면
실제 당도의 저하를 많이 가져올 만큼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길고 많이 내렸죠. 그리고 이제 길고 많이 내리면서 실제로는 뭐 과수는 그랬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괴산에 살고 있는데 괴산 같은 경우는 실제 뭐 강이 범람을 해서 들을 잠글 만큼 비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빈번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사람들이 이 재해 자체가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결국 이게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문제이고 소비자 물가의 문제이고 또 우리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농업재해를 농민만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재 어떤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 재해에 대해서 먼저 이 사전 예방책과 또 뭐 사후 예방책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작물 재해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작물 재해 보험에 좀 가입을 해서 혹여나 재해가 왔을 때 피해를 받았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응을 미리 좀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피해가 왔을 때 올해 좋은 피해라든지 우박, 폭염, 뭐 집중호우 이렇게 왔을 때에 저희가 이제 체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오늘 뭐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복구비가 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피해 사정을 해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 우박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고 있는 사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통 판로 확보라든지 그래서 재 유형에 따라서 대응책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응책을 들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드는 게 이렇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당하는 쪽에 생각하면 대부분 사후 약방문이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많은 대책들이 실제로는 언발이 오줌 누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저도 이거 토론에 나오려고 막 검색을 했는데 결국은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실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괴산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잖아요. 특별 재난 지역이 7, 8월에 호우로 받아서 그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는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고 뭐가 달라졌냐라고 물었어요. 실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그리고 뭐 받은 거 없는데 뭐 신속하게 지원된다더니 크게 달라지지 않은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 구호만 난무하고 있지 이렇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과연 체감으로 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좀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 자체라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얘기할 건지는 좀 얘기를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과장님, 사실은 이게 뭐 예측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농민의 입장을 들어보셨어요. 어떠십니까? 방금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완전 선포가 됐을 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반 재난 지역이나 특별 재난 지역이나 이렇게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보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산군 전체로 봤을 때는 피해가 상당히 이 피해가 이렇게 민간 쪽에 날 수 있고 또 공공적인 건물에도 시설에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산군이 감당해야 될 이런 피해 복구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개인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특별히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더 지원해주는 항목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군에 더 많은 국비가 들어가고 더 많은 도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어떤 법인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해대책법은 우리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를 받았을 때에 최소한의 이런 농업을 재개할 수 있는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우박이라든지 이런 집중호우를 받았을 때에 농작물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약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약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다년생 작물은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 농약대를 지원해주지만도 이렇게 1년생 작물은 바로 아주 다시 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피해율이 한 5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생계비를 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자, 근데 이 재해법이요, 그러니까 대책법이죠. 농업 재해 대책법.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죠. 많이 적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적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농업재해 대책법에서 제가 올해 서리 피해 신고를 했거든요. 서리 피해 신고 제가 한 면적이 4,500평 네. 이상 신고했는데 제 통장에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서리 피해 대책으로 꽂혀 있는 금액이 7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정도 면적이면 제가 올해 수익에서 계산하면 매출로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대비로 보면 뭐 당장 급한 거 한 70만 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앞으로 이게 제 입장에서는 과연 생계비가 될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제가 받았던 금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장 뭐 이렇게 급한 데를 약간씩은 쓸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1년 농사를 망친 거에 비하면 엄청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대책법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로 많은 제가 올해 그 침수 피해 때문에 예를 들면 콩밭에 농약으로 받았어요. 농약을 받았죠. 근데 받고 나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과연 이 약을 3번씩 칠 수 있을까? 3번에 칠 수 있는 약을 줬어요. 한 번에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걸 기계가 명확하게 다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한 번에 다 3번을 나눠서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좀 실효성의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실제로는 농가들이 조금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농약이 딱 일괄 구매돼서 다 나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좀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과장님께서 그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적은 금액이 나간 걸까요?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개선이 그러니까 돼야 된다면요? 뭐 이후에 또 얘기가 나올 거여서 제가 짧게 드리면 이게 지금은 법상으로 딱 돼 있는 게 재해대책법이거든요. 예. 재해대책법에 보면 그렇게 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 필요한 파종대라든지 농약 이런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지원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깝깝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 재해 보험 아까도 좀 약간 짚어주셨는데요. 도내 농가들은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가입률이 40% 정도 됩니다. 작목마다 가입률이 좀 다른데요. 이 재해에 좀 민감한 품목일수록 그리고 이 고부가치 작목일수록 이 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제일 높습니다. 사과가 평균 한 40% 정도인데 사과 한 80% 넘어가고 제일 낮은 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재해에 상당히 좀 내성이 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작목마다 가입률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40%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가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가들이 느끼는 체감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들이 생각하는 농업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두 가지가 저는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박형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건데 이제 한 번의 재해로 내가 얼만큼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반드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 경영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응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경영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과 산출을 계산하고 또 어떤 위험, 리스크를 우리가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영이거든요. 농업도 마찬가지로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이 재해에 대해서 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대응 정책이 보다도 고도화되고 또 정밀해지고 또 실제로 농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자 농민들께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나중에 좀 얘기가 있는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지금은 구분돼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이 농작업이라든지 농업과 관련한 재해를 처리하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은 사적인 부분으로 투여를 해서 실제 책임은 농협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구성돼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피해를 당하는 농민들에게 오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한쪽은 관에서 책임지는 거고 하나는 농협이나 손해보험을 통해서 보험이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저는 요걸 좀 우리가 나눠서 좀 얘기를 해야 하고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배치할지는 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44개 품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학교급식만 해도 대표적인 농산물로 지역에 생산돼야 되는 농산물 50가지 이상을 꼽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많이 유통하고 많이 먹는 것들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품목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험이라는 얘기는 자기 부담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부담이 지금은 10%죠, 정확하게는. 나머지 90%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과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과수원을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을 자부담을 내면 실제 이 보험은 농협 손해보험 입장에서 1,000만 원짜리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10%만 내가 내는 거고 나머지 90%는 국가가 다 그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또 이제 통계를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예산, 농업 예산에서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제일 큰 게 일본이 직불금 예산이더라고요. 농업 예산에서. 그리고 이번이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는 재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농민들은 이걸 체감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아니면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볼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좀 얘기 드립니다. 네, 과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먼저 박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험 대상 품목에서 각도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 도는 지금 현재 50개 품목이 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상 면적은 한 6만 9천 헥타르 해서 한 69% 정도 가입 대상을 할 수 있다. 나머지 지금 한 31%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시장 규모라든지 이게 조금만 이렇게 소규모로 할 경우에 또 이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현실 반영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NH농업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 손실 부분을 얼마만큼 이 국가와 지자체가 좀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농민들이 현실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과 같은 경우에 조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는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가 왔을 때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율을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10%가 있고요. 15%, 20%, 30%, 40%짜리 그런 상품이 이 사과라는 품목 안에 이 상품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40%의 어떤 재해가 왔어요. 40%의 사과 피해가 왔습니다. 내가 자기 부담 비율이 10%면은 여기에서 30%를 빼고 한 10%를 빼고 30%는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40% 자기 부담률로 보험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이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우리 농업인들의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풀리고 더 많은 우리 사과 농업인들이 이 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재원이 결국은 재원 문제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재원이 좀 뒤따라야만이 이런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 예를 들어주셨는데 다른 작물들도 대체로 비슷한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이런 상품이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험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이 홍보 교육을 이 보험에 대해서 좀 미리 아주 공부를 좀 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고 내 보험 상품이 어떤 상품이다, 어떤 재해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상품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보험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현행 법도 저희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 밖에도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박사님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농업재해대책법이랑 농업재해보험법에 조금 현실성 문제 때문에 제기되는 이제 농업재해보상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농업재해보상법은 기존에 이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했던 그런 예방, 복구, 보상 등의 그런 방안들을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모두 총괄을 해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세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많은 그런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많은 재해들이 농업이 유지됨으로써 지금 막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피해가 더 유발될 수 있는데 막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갖고 세금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런 농업을 유지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통합된다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까 사적인 영역으로 떠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했지만 농민 입장에서 아까 그 사적인 입장으로 실제 떠밀다 보니까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걸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두 개를 같이 써도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재해를 당해도 괜찮아. 아니면 재해를 입어도 최소한 보험과 국가가 이걸 책임질 거야라는 생각이 있으면 훨씬 더 적극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재해를 안 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회피함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최소한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공공영역으로 옮겨간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의 좀 중요한 지점들이 좀 농업재해보상법에 담기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그 법에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거를 마치 그냥 공공영역에 다 책임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보면 결국은 긴급생계비라는 지점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받았던 것들도 예를 들면 긴급생계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결국은 대출을 받았어요. 뭐 약간의 피해 보상과 더불어서. 근데 결국 대출만 가지고 계속 연장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금액들이 실제로는 생산비하고 생산비의 이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농민들이 100% 다 재해를 당했으니까 100% 다 100원 나올 거니까 100원 주세요. 아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면 최소한 여기에 생산비가 보장되고 이 사람이 생산비에 이거를 대부분 농민들이 그렇거든요. 뭐 선급금이라는 이름이든 어떻든 간에 이걸 융자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자본을 갖고 시작하고 이 자본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에 있어서 박사님은 이 의견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뭐 법으로 제정이 된다면 기존과는 다른 뭔가 나아진 그런 점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가 안 됐던 부분을 조금 현실화시켰어요. 특히 생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현실화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도 의견 주시죠. 기존 체제를 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농업재해보상법을 이제 제정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이 농작물 재해보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가입 품목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그런 품목들을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법의 내용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지금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 대책법에서 이 생산비에 적어도 한 100분의 70 이 정도는 보상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개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도 지금 이게 현상을 지금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종합 계획을 3년마다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건 현상을 좀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상품 미출시한 보험 미상품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보상법의 핵심은 실패하지 않을 권리를 농민들에게, 아니면 실패하지 않을 뭐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법의 핵심 내용이 결국은 다 흘러와도 결국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농사라고 하는 게 한 해 생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이클이 뭐 아주 뭐 월급쟁이들처럼 빨라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이런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의 농민들이 1년에 한 번 그 밭에 뭐 열심히 심어 이모작 뭐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이 재해가 미치는 영향들은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월급을 한 달 못 받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1년치 연봉이 날아가는 수준의 재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좀 다른 방식의 접근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방식들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재해가 오면서 실은 농업을 망했어. 아니면 내가 1년 농사를 말아먹으면서 내년에 할 수 있을까? 농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농민들에게는 재해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주는 법이어야 된다. 보상법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이제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또 그 변화에 걸맞게 어떤 대책을 또 세워야 할까요, 과장님?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복구비 지원 현실화, 지금 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우리 충북도는 현장에 좀 의견들을 청취를 간담회를 좀 많이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좀 건의도 하고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할 거고요. 향후에 지금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이 앞으로 이런 이 내재 품종이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이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겠고, 그러나 또 한쪽 측면에는 이 내재 품종은 또 이 시장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가야 될 거냐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좀 이렇게 교류가 좀 활발해지면서 좀 공감대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우리 유병도 소장님께서 친환경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친환경 농업이 또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친환경 농업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퇴비를 활용해서 하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토양 내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에 상당히 유효한 농법이거든요. 그래서 토양 내의 유기물 함량을 높인다면 가뭄이라든지 유기물이 보비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각종 재해에 상당히 강하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간다면은 현재 이제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을 지금 현재 당장에 이제 전체를 제어를 못하지만도 스마트팜 안에서 환경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혹시나 모르는 그 식량 안보에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10월 우박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당장에 우리가 좀 농업인 입장에서는 판로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 못난이 이 농산물이라든지 비정형 농산물을 판로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중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좋은 예측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발돼서 있는데 보면은 지금까지 너무 돌발적인 그런 기상 이변이나 이런 것 재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응을 위해서 더 고도의 기술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기상에 대한 빅데이터를 조금 많이 수집을 해서 그런 걸 분석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금 확충을 해서 더 고도의 그런 기술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첨단 농업 기기들이 조금 보급이 돼서 폭염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조금 기기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무인 기계 등이 조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건물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물 공장 형태가 굉장히 많이 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목이 기후 변화는 이제 더 심화될 것 같고 네. 장목 자체가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충북은 장목 전환이 힘든 과수 위주의 지금 농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쪽에서 있던 장목들이 위쪽으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조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이런 많은 재해들의 조금 강한 품종들을 많이 신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농가 현장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복숭아 수확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복숭아 수확기가 전혀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일찍 피면서 서리 피해를 받았는데 꽃이 일찍 피면서 실은 그래도 비슷하게 따지 않을까 처음에 예상은 그랬는데 따면서 숙기가 다 내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여러 품종을 심거든요. 근데 이 품종들의 숙기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이런 농업적인 데이터들 아니면 기존에 꽤 몸으로 축적해왔던 일들이 별로 쓸모가 없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좀 가장 정말 농민들 입장에 생각을 하면 어려운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별로 쓸모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 제가 올해 이제 정말 이제 그런 걸 몸으로 나름 실감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심해진다고 하면 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더 많은 실험이 가능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농민들 스스로도 실험은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복숭아를 키우는데 제가 이제 복숭아 한 90일 정도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한 9개 품종 정도면 얼추 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12개, 13개 정도를 키워요. 왜냐하면 그중에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러려고 하면 결국은 농민들 스스로
더 많은 실험과 시험의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단점이 이런 거죠. 실험과 시험은 경제성하고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은 농민들 스스로도 이런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농민들한테는 이걸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지금 있을까 생각을 하면 이게 반복되면 좀 어려워질 거다. 지금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채로 실제는 굴러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실험들이 계속해서 이 부채를 갖고 반복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보면 결국은 장목의 변화와 실은 뭐 기후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 작목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게 잘 되는지 농민들 스스로 좀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농민들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후 위기가 농민들의 생존 위기로 직결되면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우리 그 농업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김미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반대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일본의 예를 드시면서 이제 스마트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으면 어쨌든 보호받으니까 작물을 잘 키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의 원인은 그런 시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시설에서 엔지니어들이 농사짓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좀 안 되겠다. 박형백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은 끊임없이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수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농업 혁신보다 훨씬 더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 박사님께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바로 그 점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농민들의 어떤 생산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사회 모든 면에서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원적 기능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양의 그 유기물 이거를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아까 이제 한 2%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1년에 0.4%를 늘리면 1년 동안 전 지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다 상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온실가스 대응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 농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지속 가능 농업의 대명사로 우리가 여겼던 것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인데 사실 친환경 농업이 이런 기후 변화의 대응이나 혹은 이제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희망하시는 거는 이제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해서 안전성 프레임에 우리가 그동안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또 토양의 유기물을 높이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안전성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접적으로는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이제 그냥 안전한 농산물을 찾겠다, 농약을 회피해 보겠다라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속 가능 농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사회적 공론이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도 입장에서 앞으로의 노력과 대응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네, 앞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스마트팜에 방금 유병도 소장님도 그런 말씀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오히려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기농과 이제 스마트를 접목한 스마트 유기농 그런 혁신 시범단지를 한번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해서 이런 다양한 좀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접근한다면 좀 어렵겠지만도 좀 공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공동으로 좀 하고 또 우리 농업 개개인이 또 접근할 것들은 좀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농업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충북형 스마트팜을 저희가 좀 하는데요. 그 방향성은 저희가 에너지를 가급적이면은 자립하는 예를 들면은 단양에 이런 시멘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만들려면은 많은 고열이 필요합니다. 그 폐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폐열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겠다. 이게 또 단양에 지금 관광 붐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 관광하고 연결을 한다면 상당한 우리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팜도 저희가 기후에 대응해서 기후에 역행하는 방향이 아니고 기후에 대응해서 좀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목을 선택할 때 농업인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의 몬순 기후 상황에서는 벼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름철에 이제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작목이 이제 벼거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쌀 소비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사실은 이 논에 지금 밭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이제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루쌀 이 가루쌀을 좀 많이 좀 재배를 해서 소비자도 좀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고 생산자도 기존의 시스템, 논이라는 시스템, 생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후 대책을 저희가 이제 세우고 있긴 있지만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에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토양 내에 탄소를 격리하는, 탄소를 저장하는 이런 매년 0.4%씩 우리가 탄소를 저장해 나간다면, 유기물 함량을 높여 나간다면은 상당한 우리 이 양을 CO2 이퀴밸런트를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 챙길 수 있거든요. 농업 부분에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실 텐데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먼저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우리 산업화 이전의 평균 기온보다 1.5도가 더 높아지면 정말 세상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냐면, 원래 태풍이 한 2번 정도 우리나라에 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태풍이 1년에 한 10번 이상 온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농업이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민들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1도 올랐습니다. 이제 0.4도가 더 오르면 1.5도가 더 오르게 되는 건데, 그때 그 남은 기간이 지금 한 5년 8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에 대한 대응,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닥친 재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를 막는 그런 활동, 그런 농업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게 탄소를 많이 배출한 그런 타 산업 때문에 지금 농업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가까운 농업이 받는 피해를, 그러니까 농업인들만의 그런 이렇게 짐으로 지워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산업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지금 농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로 이런 것들을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국가인권위에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2022년에. 근데 실제 기후변화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80%가 넘게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실제 지갑을 열겠다. 기후변화를 위해서 소비의 패턴과 형태를 바꾸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도 좀 농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 소비와 생산이 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좀 늦추는데 농업도 같이 일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10월 말에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우박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못난이 사과라든지 해서 이 구매도 해주시고 해서 공감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농업인 또 우리 도민 여러분께 다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 농업인께 좀 더 힘을 내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거대한 위협은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상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기후 위기의 시대에 걸맞은 새 법과 제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은 피해야 하겠죠.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